블루마운틴, 수프리모, 예가체프, 루아커피 등등 이 수많은 원두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또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같은 음료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커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예멘과 에디오피아의 커피 원조 논쟁. 커피의 원조는 어디일까요? 이를 두고 에디오피아와 예멘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기원설도 두 가지이죠. 에디오피아에서 칼디라는 목동은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먹으면 날뛴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칼디가 마을 수도원에 이를 보고하자 수도사는 악마의 열매라며 불에 던져버렸죠. 근데 불에 탄 커피의 향에 취해 수도사가 몰래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멘의 모카에서는 오마르라는 의사가 공주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를 알게 된 왕은 오마르를 모카에서 추방합니다. 오마르는 고생하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커피 열매를 먹고 회복하였죠. 그리고 커피 치료로 이름을 날려 커피와 함께 다시 모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은 에디오피아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최초의 커피는 음료 형태보단 음식 형태로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에선 현재도 동물 성기름에 커피 가루를 뿌려 먹는 씹는 커피 문화가 존재하죠. 에디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인 만큼 에디오피아의 원두는 원초적인 게 특징인데요. 커피도 초창기엔 과일 열매였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상큼한 신맛이 나죠. 대표적으로 커피의 귀부인 예가체프와 시다모가 있습니다. 2. 예멘과 터키의 근대적 커피 탄생. 커피의 원산지는 에디오피아지만 커피를 최초로 경작한 건 1세기 때 예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멘은 커피를 상품화하여 수출했는데요. 이후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는 커피허브로 수백 년간 세계 시장을 독점합니다. 대표적인 예멘의 원두로는 현재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 모카 마타리가 있습니다. 신맛은 물론 풍부한 바디감과 달콤한 초콜릿 향까지 밸런스가 최고의 장점이지요.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과 함께 퍼져나갔는데요. 이슬람은 정신을 희미하게 하는 와인을 금지시켰고 대신에 정신을 또렷하게 하는 커피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10세기경 페르시아의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인 이븐 시나가 쓴 의학전범에는 커피는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뜨겁게 하나 건조하게 한다며 커피의 각성 효과와 이뇨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은 15세기경 오스만 투르크에 정복되며 커피는 터키에도 전래됩니다. 그리고 구운 원두를 분쇄하여 팔팔 끓는 물에 우려내는 터키식 커피가 탄생합니다. 실제로 마셔보면 커피 가루가 그대로 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텁텁하지만 그 맛은 매우 진하죠. 오스만 사람들은 커피의 맛에 빠져들었고 16세기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 최초의 카페가 탄생하였습니다. 헤이즐넛, 계피가루 같은 근대적인 커피 첨가물도 이때 넣기 시작하죠. 3. 유럽과 커피의 만남. 유럽과 커피의 첫 만남은 꽤 폭력적이었습니다. 16세기 지중해 여왕 베네치아는 해상으로 확장하려는 오스만 투르크와 무려 7차례나 전쟁을 벌여 격퇴시켰는데요. 이때 커피가 전래되며 베네치아의 유럽 최초의 카페가 탄생합니다. 이번에 오스만 투르크는 육상으로 진출하여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하였는데요. 이때 아랍말을 할 줄 아는 콜시츠키가 몰래 빠져나가 지원군을 데리고 와서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쳤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후퇴하면서 엄청난 양의 커피 원두를 놔두고 갔는데요. 병사들이 말사료인 줄 알고 버리려 했지만 콜시츠키는 이 원두를 회수하여 카페 블루보틀을 열게 되죠. 그런데 진하고 텁텁한 터키식 커피는 유럽 사람들에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 진한 커피의 우유를 타기 시작했죠. 바로 카푸치노의 탄생이었습니다. 현대 카페 우유 베리에이션 음료들의 원조이죠. 그리고 비엔나 커피로 불리는 아인슈페너도 탄생하는데요. 마차 마부들이 커피를 쏟지 않게 하기 위해 생크림을 올린 것이 그 시작이지요. 현재도 오스트리아에는 카페 아우제라는 영국의 티타임과 같은 휴게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빠르게 전 유럽으로 퍼졌죠. 4. 커피가 만들어낸 근대화.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데요. 이런 각성 효과는 유럽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옵니다. 현재 홍차의 나라 영국은 과거엔 카페 문화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카페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1페니 대학이었죠. 커피값 1페니만 내고 또렷한 정신으로
경제, 문화에 대한 토론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로이즈 커피하우스입니다. 카페 주인장 로이즈는 손님들의 무역 금융 정보를 모아 로이즈 리스트를 출간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국의 거대 금융보험회사 로이즈가 탄생했죠. 그런데 카페는 더 나아가 정치를 비판하는 여론의 중심지까지 되었죠. 당시 입헌민주주의 기로에 서 있던 영국왕은 이에 카페 금지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거세요. 고작 11일 만에 풀렸고 진짜 반란이 일어나 영국왕은 실권하고 말죠. 왕까지 쳐내며 거침없던 영국 카페 문화에 막을 내리게 한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카페는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카페에 모여 밤새도록 토론과 수다를 떨었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여자들은 화가 났죠. 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카페 출입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대안으로 홍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마침 홍차 브랜드 트와이닝스는 홍차와 중국산 도자기를 함께 출시했습니다. 여심을 저격함은 물론 교양 높은 고위층까지 사로잡았죠. 자연스레 영국의 카페 문화는 수그러들고 티타임과 플레저 가든의 차 문화가 발달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카페는 여론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후 프랑스 대혁명도 카페에서 연설하던 카뮤 데 뮬랭이 바스티유로를 외치며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여성 출입을 제한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카페 문화는 더 번창하였죠. 이런 상황은 전 유럽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카페를 중심으로 문화적, 정치적 성과를 창출해내고 카페 문화는 번창하였죠.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 마시던 커피는 모두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과연 예멘에서의 공급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이제 유럽의 엄청난 수요 때문에 커피 원두를 손에 넣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